신유라, 저 우주가 보이니?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고 기회가 많단다. 여기가 아니라도 저기에서 우리의 미래를 찾을 수 있어. 기억하렴. 저 드넓은 우주에서는 모두가 이방인이야. 세상에 이겨낼 수 없는 슬픔은 없단다. 실컷 울고 이겨내. 언니는 내 두 손을 잡고 말했었지.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한지혜입니다. 오늘은 박지흠 작가님 모셨어요. 앞에 책 표지 보이시죠? 표지 너무 예뻐요. 예쁘고 따뜻한데 사실은 조금 슬픈 소설이에요. 우주로 간 고래 청소년 소설인데 미리 살짝 말씀드리면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떤 모티브가 된 그런 소설이어서 취재 과정과 소설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지흠 작가님 잠깐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박지흠 작가님은 2014년 영남일보 신인문학상 받으면서 작품 활동 시작하셨고요. 이게 벌써 지금 세 번째 책이에요. 장편으로선 처음이고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그런 작가님입니다. 우리 작가님께서 직접 자기소개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박지흠 소설가라고 합니다. 저는 말씀드렸듯이 올해 등단 10년 차고요. 딱 10년 됐고 2014년에 등단을 하고 첫 소설집 내 바닷가에서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오래돼서 냈어요. 지금 2020년에 나온 거니까 네, 첫 등단하고 소설집. 6년. 아우. 네. 저도 첫 소설 그 정도 걸렸어요. 아 그래요? 아 정말 오래 걸렸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제 두 번째 소설집 강계의 온도? 이거는 이제 2023년에 그렇게 이제 이번에 세월호 참사 10주기 그거에 맞춰서 교유서가에서 이 책을 출간할 수 있었어요. 세월호 하면은 다들 너무 슬프고 아픈 그때 그 어떤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데 저는 이제 한 50년 후? 네. 예, 그때 이제 우주선 참사가 나고 나서 한 7년 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MN 혼혈 소녀, 옛날에 뭐 세월호 일로 상처를 받았던 70대 노인 난, 파키스탄인인데 해체 노동을 하고 있는 옴이라는 노동자, 이 셋이서 이제 서로 힐링을 주고 상처를 치유하는 네. 희망적인 서사를 써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이제 이번에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맞춰서 교유서가에서 4월 16일 전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력을 찾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등단하시던 해에 이 일이 생긴 네. 거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단지 시간적인 이슈 때문에 선택한 소재는 아니겠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이야기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이제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사회적인 사건을 소설로 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작가님은 보니까 고향이 진도세요. 네. 그러니까 그 멀지 않은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로 이것들을 써야겠다와 쓰기 힘들다와 갈등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오랜 세월. 근데 어떻게 해서 마침내 10년 동안의 시간을 거쳐서 쓰게 되셨는지, 그것도 이 이야기들의 10년 동안에 잊혀진 부분들도 있고 왜곡된 부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취재를 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 2014년에 저희 아이들이 너무 어렸어요. 진도에서 일어난 일이고 하니까 이제 진도 사람들이 유가족들을 어떻게 도와주는지 막 그런 얘기를 전에 들었는데 저는 뭐 애들을 봐야 되니까 애들이 네. 너무 어리니까 그때 뭔가 따로 활동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촛불 집회 활동이나 이런 것도 못했고 어떤 뭐 집필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부채감을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내 고향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화해보자.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2021년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크고 나서 한번 써봐야지. 사실 여기서 7년 설정이잖아요. 네. 2021년은 7년째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목포에 혼자 갔어요. 그러니까 초고는 7년 된 그 시점에 시작하신 거죠. 배로 네. 시작을 했었어요. 2021년에 갔는데 진짜 너무 멀리서 보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못 가게 해요. 6월이었는데 엄청 더워서 계속 서 있다가 아 그래도 한번 전체 모습은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래서 이제 그 해상 케이블카를 타러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진짜 잠깐 보여요. 전체 모습은 보이는데 쭉
이렇게 잠깐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좀 들어가 볼 수 없냐 이렇게 경비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해체 중이라 너무 위험하다고. 그래서 이제 사실 1차에서의 어떤 취재는 거의 못했다고 보면 되죠. 지금의 어떤 그 세월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변의 환경들 있잖아요. 맞아요. 예, 정말 사진을 못 찍게 해요. 주변을. 저 그게 되게 네. 안타까운 게 예. 그 미국의 9.11이라는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9.11 테러 현장은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요. 거길 네. 가면 그 위에 건물을 짓지 않고 그 움푹패인데를 그대로 그 자리를 그대로 남겨놓고 그 안에 이렇게 내려가서 거기에 그 사건이나 뭐나 이런 것들을 하나의 박물관으로 꾸며놔서 그날에 대한 이야기들을 볼 수 있게끔 추모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작업들에 대해서 네.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웠고, 이 배 자체가 진짜 어떤 박물관이나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 안에 사진도 SNS나 이런 데 유출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관은 찍을 수 있는데 그 성체 내부의 어떤 구조나 이런 거는 못 찍게는 안 해요. 찍는 건 찍되 SNS에 노출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찍으니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사진을 찍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작가라 그러면 나가라 그러지 않나요? 거기도 유가족 아버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 가서 만났던 유가족 분이 문지성이라는 그 학생이 있거든요. 그분 아버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소설로 왜곡되는 것도 싫다고. 그래서 더 시기를 옮겨서 해야 되겠다. 왜냐면 누군가는 보고 힘들 수 있으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단계들을 막 거쳐가지고 이제 이게 쓰였고, 그 다음에 사실을 많이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여기에 묘사를 많이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최근에 만나러 갔던 분이 유민 아버지 김용우 씨. 그분이 이제 3월 초에 만난 유가족으로 마지막 분이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제 그분의 말씀이나 이런 거를 좀 듣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작가의 말을 쓰고 그렇게 이 책이 완성이 됐죠. 그러면서도 저는 이제 그분들의 시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이라도 일상을 그냥 살 수 있는 희망을 주고 싶다? 너무 어둡게 쓰고 싶진 않다. 이런 생각으로 이 책을 완성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말씀, 그 유족분이 소설로도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 너무 공감이 가요. 그게 저희가 기록할 때 뭔가 늘 조심해야 되는 입장이고 네.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그 사건을 50년 후에 우주선이라는 다른 공간으로 통해서, 그러니까 세월호에서 출발을 했지만 세월호가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담아내셨어요. 50년 후로 옮기면서. 이 소설은 세월호 사건을 겪은 남자 주인공의 50년 후예요. 50년 후에 우주선이 사고가 생겨요. 우주선 사고로 인해서 그 가족을 잃은 아이의 7년 후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하면,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숫자들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단계가 잠깐 있기 할게요. 때문에. 그래서 50년 후다 그러면은 당연히 저희는 이제 50년 후고 우주선이고 그러면은 SF를 생각할 텐데, 제가 읽으면서 당황했던 게, 우주선이 등장하는 것 외에는 그 다른 무슨 사회적인 정서적인 어떤 지리적 배경이 지금하고 똑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애한테 50년 후인데 순댓국을 먹어? 그랬더니, 순댓국은 50년 뒤에도 남을 수 있지. 50년 후에 더 맛있을 수도 있죠. 전 소설 쓸 때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쓰고 싶은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그 이야기에 맞는 인물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고, 내가 너무 만들고 싶은 인물의 유형이 있어요. 그 인물의 유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스토리들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고, 작가들마다 이제 이거는 스타일의 문제라서 다른데, 근데 박지훈 작가님은 어떤 경우세요? 중요하게.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데, 사실은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 이런 것들이 저의 마음을 잡으면 거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제가 이제 세월호를 써야지 한다고 사실은 써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를 잡을 수 있는 느낌이 뭘까를 이 배에서 많이 계속 며칠 동안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녹, 그 배에 쓸어있는 녹. 네. 인물이 아니라.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떤 거 하나를 쓸 때 지금 2021년부터 썼으니까 거의 3년이잖아요. 이렇게 나의 3년을 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하면은 제 마음을 움직였던 어떤 것이거든요. 그 느낌이랄지 그 아픔이랄지 그걸 믿고 끌고 가는 거죠. 내가 이거를 형상화해서 이야기로 재밌게 보여줘야지. 이 마음이 없으면 이 100장이 넘는 원고를 매일 고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소설을 쓰고 하는 원동력은 어떤 감각? 느낌? 이런 거에 많이 치중을 하고 왜 우리 파블로 네루다 시에서 나오잖아요. 어느 날 시가 나에게 찾아왔다라는 그거를 저는 이제 작가들한테 있어서 천재형 작가들이 갖는 순간이라고 늘 이렇게 항상 얘기하는데, 이번에 이 소설에서 가장 이렇게 중요하게 등장하는 이제 우주선 해체하는 노동자가 외국인 노동자예요. 계속 이 앞에 전작의 이제 관계 온도에도 보면은 모든 소설에 외국인 노동자 아니면 다문화 가정이 등장하고, 외국인이 등장하지 않을 때는 내가 이방인으로서 외국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화자들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방인에 대해서 어떤 그 남다른 이게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둘째 언니가 외국 분하고 한 80년대에 결혼을 하셔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계속 사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은 되게 가난해가지고, 가난하면 사실 비행기 타는 게 힘들잖아요. 미국이 더 먼 거죠. 그쵸.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이제 한참 지나가지고 2017년 정도? 16년? 그때 이제 미국을 처음 갔는데, 이제 그때 가서 그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소수민족이 어떻게 사는지가 좀 보였어요. 근데 레드락 그 지역을 갔는데, 애리조나 지역을, 거기서 이제 언니 지인이 오셨는데 그분하고 엄청 싸웠어요. 광주 문제를 엄청 싸웠어요. 왜냐면 그분도 80년대에 가셔가지고 어떤 인식이, 그거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근데 그분이 굉장히 피골이 상접하고 피곤한 얼굴로 그러시더라고요. 집에 가시기 전에. 여기서 소수민족으로 사는 게 엄청 힘든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만감이 이렇게 교차하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겪는 아시아인들에 대한 어떤 차별도 은연중에 보이고, 그분들이 이렇게 약간 쪼그라들어 있는 거, 그런 것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이방인의 느낌? 그러니까 이런 다문화 가정의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소재화하거나 어떤 설정 때문에 가져오거나 이런 게 폭력적이지 않나. 이 사람들의 어떤 상황이나 내면을 충분히 살려서 이 이야기를 쓰고, 이런 이해가 바탕에 깔려야지 다른 사람들이 이들을 전부 공감하고 우리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언니 덕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이방인에 대한 어떤. 그래서 그 등장하는 이방인들의 서사가 보면은 이렇게 되게 대충 이게 관찰자나 익숙한 클리셰로 가져온 설정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이분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가까이 지내봤거나 혹시 친구 중에 있지 않을까 싶을 만큼 디테일하게 쓰셨더라고요. 제가 이 소설 읽을 때도 그랬고, 이 소설 이전 소설도 그렇고 보니까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도 나오고, 늘 보면 상처받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소설이 그 앞에 전에 냈던 이제 이 전작의 관계의 온도라는 소설 보면 김희서 작가님이 싸우고 싶은, 그러니까 대신 싸워주는 소설이라는 그런 추천사 쓰셨잖아요. 저 되게 공감을 했는데, 보통 소설 속 화자들은 대체로 공통적인 게 이제 상처가 많고, 그 상처가 트라우마 돼 있고, 뭐 거기에 이제 짓눌려서 이제 서사들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경우들이 클리셰처럼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박지윤 작가님 소설을 읽다 보면 어떤 상처든 얼마나 깊은 상처든 이게 트라우마 돼 있다라는 느낌이 없고 주눅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메모장에다가 지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지 않겠다는 태도가 박지은
작가님이 쓰신 소설 인물의 태도이자 그 작가님이 소설을 쓸 때 갖는 태도라는 느낌을 되게 강하게 받았거든요. 저는 제가 뚫고 나가지 않으면 뭔가를 해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다니는 거, 대학을 다니는 거, 작가가 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제가 해내지 않으면은 이제 거기서 이렇게 딱 멈추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가지고 확 쓰러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소파에서 며칠 동안 붙어서 안 일어나거든요. 상상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SNS에는 늘 좋은 사진만 올리니까 전 주로 누워있는 사진만 올려서 항상 이렇게 에너지틱하고 이렇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거기 누워가지고 넷플릭스나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러는데 이제 결국에는 그만두지 않을 거면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을 더 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며칠 지나면 다시 저를 일어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이제 관계온도나 이런 데서 계속 해보자 그런 인물로 이렇게 형상을 한 것 같은데 제가 현실에서 다 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소설 속 인물한테 내 한 조각을 이렇게 나눠줘서 하나씩 이루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더 이제 이렇게 약간 싸우는 그런 인물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다 보면 그 같이 이렇게 파이팅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작가님 소설 읽다 보면은 이 소설에 여러 인물이 나와요. 전 사실 여기 신율의 엄마가 일종의 뒤통수란 뒤통수인 게 저는 처음에 여기 남자 이 주인공하고 만났을 때 뭐 우리 애가 소설 쓴답시고 막 오자 주고 너무 귀찮게 해서 미안해 뭐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해서 이 어머니가 되게 온화하고 따뜻하고 그냥 이렇게 좀 열려있는 뭐 이렇게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뒤에 가서 보면 막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분일까 막 독자로서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여기서 신율의 엄마를 보면 저도 엄마니까 내 자식을 건드렸을 때 미친 듯이 이렇게 달려드는 변하고 그런 어떤 모습을 신율의 엄마한테 많이 투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생각을 조금 더 이렇게 해봤어요. 그런 게 이 사회에서 너무 폭력적인 부분이 아닐까. 이게 옳은 태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제가 닥치면 또 다를 텐데 이게 또 이제 이야기거나 다른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율의 엄마의 이런 복합적인 태도 이런 게 이제 엄마로서의 갖는 저의 마음이기도 한 것 같고 그래서 신율의 엄마는 어떤 좋은 모습으로만 묘사를 한다는 게 이 상황을 겪었을 때 어떤 모습 상황에 같진 따라 않아요. 달라지는 이중적인 갈팡질팡하는 그렇죠. 또 이제 여기서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대중심리?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친 듯이 이렇게 저 사람이 죽였을 거야 하면은 막 이렇게 달려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막 이렇게 괴롭히는 또 이제 그게 아니래 하면 갑자기 확 사그라들고 이런 대중심리도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폭력적인 대중심리도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리고 누군가가 진짜 죽을 수 있다는 거 이런 일로 진짜 나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이 어떤 양극적인 대중심리 이런 거를 조금 더 보여주고 싶었어요. 쓰다 보면 내가 만들어낸 인물이지만 내가 예뻐하는 인물이 있고 내가 미워하는 인물이 있게 되거든요. 이 여기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작가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인물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옴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옴은 옴 프라카시의 이름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렇죠. 이게 그 인도 소설 중에 적절한 균형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서 옴프라카시가 나오거든요. 그 옴프라카시를 가져온 건데, 그러니까 옴프라카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옴이라고 불러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인물에 투영한 거는 약간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 그런 걸 투영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를 먹었어도 약간 다정한 아버지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싶은 어떤 아버지의 모습을 그러니까 어린 딸을 구하려고 오면 막 국경도 넘잖아요. 딸을 이렇게 영상으로 봤을 때나 이런 때 되게 행복해 하잖아요. 그런 약간 거의 환타지에 가까운 아버지인데 신유를 돌봐주는 마음도 자기 딸이 자라면 이렇게 클 거니까 그런 거를 이제 옴한테 이렇게 잔뜩 투영을 해놨던 것 같아요. 그럼 신유는 저겠죠.
저의 한 조각이겠죠. 네, 작가가 예. 되려고 하고 기록하려고 하고 예, 해서 예, 이거는 이제 작가의 예. 대리 예. 인물이구나라는 생각이 예. 이게 좀 엉뚱한 질문인데요. 주인공인 나한이 이제 세월호 예. 참사를 겪었던 그 생존자의 친구로서 이제 나오는데 그 소녀들을 후원하는데 외국에 있는 제3세계 아이들을 예. 소녀들을 후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니 참사 생존자도 아니고 그때 네. 그 아이들도 아니고 왜 또 관심이 네. 아, 제가 사실은 후원을 하거든요. 한 10년 전부터 우연한 계기로 하게 됐는데, 라안이 자기 그 여자친구를 처음 본 게 18살 네. 교복 입은 모습이잖아요. 자기는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막 싸우는 과정에서 그 여자를 굉장히 나쁜 소문을 내고 막 나쁜 말을 해가지고 그 여자의 어떤 존재를 그런 죄책감을 다른 소녀들을 후원하면서 이 삶을 버티지 않았을까 이런 설정으로 갔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외국에서 사진이 오면 어느 해가 되면은 그래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사진이 굉장히 행복한 얼굴일 때 제가 느끼는 어떤 만족감이 있거든요. 내가 진짜 쓸쓸하고 외로운 라안이면은 이런 걸 느끼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계속 후원하지 않았을까, 후원하면서 느끼는 어떤 만족감,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 이런 게 자기 삶의 어떤 이유였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예. 그렇죠.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았으니 누군가를 그 성장을 본다라는 게 의미가. 예. 그래서 라안에도 제 한 조각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소설에 있는 모든 인물에 저의 한 조각 한 조각을 다 넣기 때문에. 당연하죠. 예, 그렇죠, 선생님. 그럼요. 이렇게 예. 잘 녹여서. 예, 작가님. 그럼요. 모두 나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려고 인생 사는 거잖아요. 여기저기 나눠주려고.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제가 몇 가지 인상 깊었던 소설이 있었는데, 피해자를 위해 싸우던 사람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공격당할 때 그는 삶의 의욕까지 잃어버린다는 것을 하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라고 한 문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제 피해자 가해자로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피해자 다움에 대한 어떤 폭력적인 시선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피해자의 가해자성에 대해서 말하는 건 가장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해자 다움과 또 별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이런 좀 가슴 아픈 경험을 했거나 남다르신 직관을 가지고 계셔서 쓰셨던 걸 수도 있고 어떤 경험이 있으셨을 수도 있는데 되게 의미 깊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정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막 5년 이상, 5년, 6년 막 이상을 근데 처음에 시작은 뭐 이 사람 하나를 도와주려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그 사람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고소를 하면 저쪽이 고소를 하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편들고 싸우려던 피해자가 자기를 고소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거든요. 그럴 때 정말 모든 의욕이 다 꺾여버리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제 주변에 몇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한 거죠. 아, 이게 싸워야 될 대상이 나를 공격했을 때보다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 싸웠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때 그때 이 정도로 사람이 힘들고 아프게 되는구나.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서 라안도 이제 유가족을 위해 싸웠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가 상처받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저의 느낌을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은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 주변에서 어떤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그냥 이렇게 관찰하거나 들여다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실제로 많이 느끼시는 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육화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까 그러니까 쭉 이어왔던 얘기로는 빙의라고 하죠. 인물의 육화되는 어떤 과정? 그게 이제 소설가의 어떤 일? 그렇죠.
이제 우리가 슬슬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갈 네, 시간인데 네. 우리가 상처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렸는데 보면 사회적인 사건들 소재로 많이 다루세요. 근데 이제 이 단지 사건에 대한 얘기만 쓰시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변화시킨 인물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쓰고 계시는데 네. 작가님에게서 소설은 뭔지, 소설을 통해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그다음에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이거로 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너는. 그래서 그걸 한참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사회적 약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글을 쓰자. 이런 이제 지향점을 가지고 소설을 쓰고 있고,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신할 때는 이 사람들이 아닌 타인들이 이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계속 만들어서 이해를 더 주고 싶고, 이 사회에서 그거는 어떤 편견의 선이나 이런 게 약간 흐릿해지는 그런, 뭐 제 욕심일 수도 있지만 사회가 조금씩 관대해지고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제가 소설을 쓰는 이유입니다. 네. 앞서에 수록된 작품이긴 한데 해안길을 따라가다 보면 전 되게 재미있게 읽었던 게, 거기 보면 이제 누군가의 상처를 기록하는 것들에 대한 조심스러움 뭐 네. 이런 것들이 나와서 정말 다음 소설의 방향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사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좀 다른 이야기들을 쓰시게 될까라는 게 궁금했는데, 그 다음에 나온 소설은 세월호이지만 세월호를 넘어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음 소재로 생각하고 있는 소설 혹시 있으세요? 다음 소재는 제가 비밀이라. 맞아요. 이게 출제는 안 업무상 됩니다. 비밀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네. 이제 제가 써놓은 소설, 네. 장편 소설은 환경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6월에 이제 환경 앤솔로지가 하나 나오는데, 그 앤솔로지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6개월 이상을 제가 자료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억울해갖고 장편을 한 편 썼어요. 그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더 정교하게 고치고, 그래서 이제 그게 다음 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 네. 그런 목표입니다. 예. 저희가 오늘 이제 우주로 간 고래 가지고 네, 이야기를 나눴는데, 말씀드렸지만 그 세월호 10주기라서 세월호에서 출발한 이야기지만 꼭 그 이야기만은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희망적인 마음들, 기도를 담은 그런 소설입니다. 그 따뜻하고 어떤 그 기도하는 마음들 같이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주로 간 고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작가님,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남겨주시죠. 네. 제가 너무 어둡고 의미 있는 얘기만 쓰고 그랬는데, 좀 재밌게 쓰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고래는 여러분 희망입니다. 제가 이거 SNS에 올렸을 때 모두 고래 이야기만 했어요. 고래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그리고 물론 여기에 있는 별들은 그때 아이들이 이제 별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꿈꾸는 우주로 보내주고 싶었어요. 이런 고래 모양의 우주선을 태워서 정말 멋진 우주여행을 보내주고 싶었어요. 은하수 같은 데로. 그래서 쓴 소설이니까 많이 읽고 공감도 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을 이 봄에 조금 더 생각을 하고, 그때 그 아이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했고요. 우주로 간 고래 박지음 작가님과 오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회당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